네, 이어서 경제읽기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 3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 3천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2천선을 돌파한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앞자릿수를 갈아치운 대기록을 썼는데요. 코스피 3천 돌파의 의미부터 올해 증시 전망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코스피가 3천선을 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넘겼습니다.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장중 한때 3천선을 넘어서 3,020대 하단계까지 올라갔었죠. 지금은 3천선 약간 아래에서 다소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현재와 같은 시리얼, 현재와 같은 체계를 잡은 게 1980년 1월 4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설 연휴가 사흘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 그 지수를 100으로 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41년 만에 약 30배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가 이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또 큰 덩치로 커졌습니다. 또 연도별로 좀 놓고 보면요. 네. 연도별로 보면 최근 2000년 주가 지수 2000을 돌파한 게 2007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7년인데 13년 5개월 만에 1000을 더해서 3000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00에서 3000 돌파할 때는 약 18년 정도 걸렸는데 그에 비해서 보면 최근에 이 자금 시장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1000에서 2000 돌파할 때가 18년이 걸렸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2000에서 3000 돌파할 때가 13년 5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제가 말을 도중에 끊어서 아닙니다. 혹시 그렇군요. 사실 뭐 3천이라는 숫자를 제 눈으로 보게 될지 참 감격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코스피 3천선을 넘게 되는 데는 오늘도 그렇고 역시 동학 개미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사실 개미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파워가 참 대단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정말 절대적이었는데 이런 지수 상승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동학 개미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액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로빈후드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개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재 그 3천까지 올라오는데 주가 지수 변동 상황에서 경제 주체별로 누가 주식을 샀느냐를 보면 사실 최근 1년간 외국인과 또 기관 투자자들 대형 덩치의 그 개미가 아닌 이 거물 공룡들은 주식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 틈을 개미들이 들어가서 메꿔 줬거든요. 메꿔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그 떠나간 부분을 메꾸고도 더 많은 금액을 주식시장에 가져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학개미 움직임을 보고 일부 외국인은 돌아왔고 기관 투자자도 다시 돌아왔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장세는 동학개미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렇지만 동시에 또 동학개미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유동성의 힘, 시중에 저금리로와 시중에 풀린 돈이 동학개미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 돈을 동학개미들이 끌어와서 증권시장에 넣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증권시장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시세를 잘 모르는 증권시장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들어와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동학개미도 개미의 역할을 벗어들 수는 없지만 좀 실력 있는 개미, 책임 있는 개미로 성숙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종목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더불어서 박사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BBIG,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관련주가 코스피의 상승을 많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 BBIG,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또는 인터넷, 게임 이런 업종은 성장 주도 산업으로 10여 년 전부터 주목을 끌어왔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이 반도체나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절박성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네. 지금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긴 하지만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인터넷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코로나를 퇴치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확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각인이 전 세계적으로 됐단 말이죠. 비대면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배터리라든지 환경산업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면 결국은 지구 기후 변화 또는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높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BBIG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바이오, 전기차, 또 신환경 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좀 극복이 되면 그동안의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던 전통주 종목들, 이것을 흔히 증권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는데요. 이를테면 여행 또는 호텔, 항공 이런 쪽에도 한 번은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첨단 산업과 환경 산업, 인터넷 산업들이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다르니까 좀 유심히 잘 봐야겠네요.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많긴 한데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B2라고 하죠. 이제 본인 돈이 아니라 빚을 내면서까지 워낙 증시가 화랑이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어떤 점들 좀 걱정이 되십니까?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빚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아무리 크게 오르는 호황장세 속에서도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그 등락을 크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빚은 금융기관에 빚을 내거나 개인적으로 빚을 내면 일정 기간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만약에 갚아야 되는 시점이 주가 폭락기하고 맞물리게 되면 주가가 앞으로 오를 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오고요. 또 반대 매매라고 그래서 주식을 신용으로 샀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가를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끌어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역시 여유자금, 당장에 갚지 않아야 되는 자금, 그다음에 또 지금 주식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주가 상승 하락 요인이 과거의 전통적인 정시 상황 속에서와는 달리 상당히 빠르고 또 선진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오르느냐, 내리는 종목에 대한 세계 경제의 발전 패턴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는 오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빚이나 이런 연끌을 해서 투자했을 때 그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이 파산을 하면 개인의 도산 문제가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적으로 또 우리 1997년이나 2007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가 오르는 것을 한편으로는 반기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저는 오늘 코스피 3천 소식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오르면은 내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과열 국면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예,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오르는 것도 또 반드시 내리는 것도 아니죠. 그렇군요. 아닌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장의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가는 인플레를 감안할 때나 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볼 때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 속도가 지금 너무 높다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홍남기 부총리 어제 금융인 총간담회 신년사에서 실물과 금융 지표 간의 괴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네.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또 마찬가지로 신년사에서 지적했지만 한국은행은 최근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금융과 실물 지표 간의 괴리가 있다. 금융과 실물은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더 롱텀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장기라고 분석하는데요. 장기에 있어서는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렇게 괴리가 커지면 언젠가는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것보다는 서서히 다지면서 오르는 게 더 좋은데 지금의 주가 상황은 적어도 각종 지표상으로는 이를테면 워런 버핏이 제시한 버핏 지수 예. 그리고 전통적인 지수가 PE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로 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장기 이동 평균 곡선 평상시에 약 10 정도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4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한 20, 30% 정도는 적어도 지표와 실물 간의 괴리는 생겨 있다. 그렇지만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저게 괴리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것이 홍남기 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권고고 특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주열 총재나 또 홍남기 부총리가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좀 통화량을 좀 조우는 조금의 긴축 기조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이 상당히 관리가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코스피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전망치를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 달 전 정권사들 전망치하고 지금 전망치 보면 크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사 애널리스트도 많이 바뀌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승을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정권사 중에서 최고로 높이 보는 데는 3,300선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것은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이다. 특히 이게 주가가 우리나라 변수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환경 속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했을 때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최근에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있죠. 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유동성이 많죠. 금리는 낮아지고 있죠.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동시에 예.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화학 운반선이 납포된 이후에 이란 정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7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6천억 원 정도의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이 동결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란의 돈을 강제로 납치해서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예. 우리의 의도하고는 달리 미국과 유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처, 지난 2018년이죠. 이란과 핵 합의가 다시 깨지면서 이란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고 이란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달러도 주지 마라라고 이제 거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란과 교류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지금 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돈이 약 7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조치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도 근거 없이 이란 돈을 지금 납포해서 인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한국 선박을 납포한 것이 이와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돈, 한국에 억류돼 있는 이 돈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외교부에서 이 동결된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건 어떠냐 이 방안을 논의를 해왔었는데 이란 정부에서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현재 외신들의 그 뉴스를 보면요, 코백스라는 곳이 결국은 WHO 산하기구인데 그쪽으로 돈을 넣었을 때 중간에서 미국계 금융기관을 거쳐가거나 전 세계 다른 나라 은행을 거쳐갔을 때 그 나라 또한 미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돈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첫 번째 이란의 우려고요. 그래서 아예 이란은 한국이 한국 돈으로 백신을 사다가 이란에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금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도 입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이 달러 문제를 잘못 다뤘다가는 우리의 의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한국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란이 좀 현명하게 한국과 이란은 얼마나 관계가 좋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도 그 상징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두 나라가 좀 좋은 타결책을 맞아야 된다고 보고 또 맞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부디 좀 문제가 완만히 해결이 돼서 운반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